책 속에 돈이 되는 꿀팁을 드리고 있는 벌어보라. 저는 교보문고 유희슬이고요. 이 영상은 주식을 정말 처음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나는 뭐 용어도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쌓으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주식 투자 책을 쓰신 홍순빈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계좌에도 종류가 일단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뭘 개설해야 되지? 부터 사실 막막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계좌는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을지 그런 추천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증권 계좌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일반 증권 계좌가 있고요. 네. 그 일반 계좌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식을 거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ETF, 이런 채권,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CMA 같은 경우는 이 일반 계좌에 파킹 통장이 조금 더해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파킹 통장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파킹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예치금을 좀 넣어두면 이제 매일매일 약간씩의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약간 비상금을 좀 넣어놓는 파킹하는 통장인가요? 그렇죠. 네. 예, 약간 그렇게 비상금을 넣어서 사실 그렇게 금리가 높진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네. 그런 계좌인데 일반 계좌처럼 똑같이 이제 주식 혹은 채권, ETF들을 투자를 할 수 있고 보통 증권사에서는 좀 CMA를 많이 개설하라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 그냥 일반 뭐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넣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자가 더 많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들어오니까 돈이 조금씩 늘어나네? 네. 라는 그런 효과는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좌가 CMA라고 보면 되고 네. 그럼 ISA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이 ISA는 조금 특별한 계좌입니다. 이 ISA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약간 만들어진 절세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절세예요? 예, 절세 계좌인데 이 ISA 계좌에는 뭐 주식, 채권, 예금, 적금 상품들 모두 이제 이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래요? 계좌예요.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도 개설이 가능한데 다만 은행에서 이제 개설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뭐 모든 ETF를 다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들 위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자기는 투자 상품을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투자하고 활용하고 싶다면 증권사에서 ISA를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절세 혜택이 사실 이 ISA 계좌의 메인이긴 한데 네. ISA 계좌를 이용을 하면 네. 이제 투자 수익 혹은 뭐 이제 본인이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세금을 떼가는데 그 세금을 아껴주는 네, 세금을 떼가지 않는 효과가 있는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느 기간 동안이요? 계좌를 개설하고 이제 해지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가능한데 네. 그리고 그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뭐 A 주식에 투자해서 200만 원을 수익을 받고 근데 B 주식에 투자했는데 제가 1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네.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 대한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데 네. ISA는 200에 마이너스 100 해서 100만 원에 대한 예, 그만큼만 예, 그거 내가 예. 잃은 거에 대해서는 또 보상이라기보다는 좀 감안을 해주는 거군요. 그쵸. 결론적으로는 그냥 손실하고 수익 합해서 그 나머지 그 이익금, 그 합친 총액에 대한 금액에 대한 그 세금을 과세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까지는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좀 절세를 할 수가 있다. 사실은 ISA 계좌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세금 절세 혜택도 있고 이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연 2천만 원 정도 납입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1억 원 정도가 이제 납입 한도니까 5년 정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시다 보면 5년 정도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ISA 계좌를 활용해서 장기 투자를 사실 유도하는 게 뭐 그런 게 좀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ETF나 주식 같은 거를 장기적으로 한번 본인도 ISA를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이 경험을 해보는 차원에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저처럼 뭐 청약을 통해서 계좌를 처음 개설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리한 계좌 개설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계좌를 개설할 때 간혹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어떻게든 잠재 고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수수료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주식이나 ETF를 거래할 때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그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2020년 코로나 때는 막 평생 무료
수수료 이벤트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었어요. 간혹 그런 이벤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를 노려서 이제 그쪽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ETF도 굉장히 많이들 추천을 하세요. 이 ETF라는 게 어떤 건지와 왜 초보자들이 하면 좋은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실시간으로 투자자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차트를 볼 수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코스피, 뭐 나스닥 아니면은 뭐 반도체 산업에 이제 뭉탱이로 투자하는 게 ETF인데 그 산업이나 이 국가의 어떤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ETF 추이를 보고도. 그래서 개인이 사실 투자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그 산업이나 혹은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서 이 ETF를 많이들 추천을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테마형 ETF라고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삼전리스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거나 구성 종목의 차이도 꽤 있거든요. 상품이 이제 좀 다양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꽤 면밀하게 좀 요 구성 종목을 좀 보셔야 되고 이게 아마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이제 패시브, 즉 수동적으로 그냥 지수만 따라가는 ETF가 있고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좀 비중을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액티브 펀드라고 하거든요. 액티브 펀드의 경우에는 조금 수수료가 높습니다. 근데 뭐 패시브나 액티브 중에서 뭐가 더 수익률이 높을 거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긴 하겠네요. 그쵸. 아직까지는 뭐 단정을 지을 수 없고요. 보통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에 이제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시장을 따라가는 것만큼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보고 싶다면 이제 액티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보에게 굳이 뭔가 추천을 하신다면은 패시브를 추천하시겠네요? 예, 약간 패시브 ETF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또 주식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될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명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주식의 한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나스닥, S&P 이런 것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코스피 시장은 보통 좀 대형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리고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게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 대형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규모가 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출발이 이제 IT 벤처 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거기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금을 이제 좀 편하게 일반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좀 주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처음 출발한 시장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성장 산업 혹은 뭐 벤처 기업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미래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상장되는 게 코스닥 시장이에요.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런 지표들에 대한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많이 읽으실 거예요. PER이 얼마다, PBR이 얼마다 이렇게 하실 텐데 전업으로 하시는 거 아니면 일반 다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생업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까지 딥하게 알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알면 좋은 투자할 때 꼭 필요한 지표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가는 EPS랑 PER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EPS는 이 기업이 전체 벌어들이는 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 한 주당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인지.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EPS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말해요. PER은 어떤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평가 지표라서 이 기업이 지금 성장성이 뭐 높다. 그러면은 PER이 좀 올라가고 기대치인 거죠? 기대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이익의 기대치를 좀 곱한 값을 주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는 건데 PER이 높으면 좀 고평가 받는다. PER이 낮으면 저평가 받는다인데 이게 기업마다 조금 다릅니다. 뭐 반도체, 뭐 엔터, 뭐 조선 이런 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 산업마다 PER 개수를 다 달리 받거든요. 뭐 어떤 산업군은 PER 10배도 비싸다. 근데 어떤 산업군은 400배도 싸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쟁사랑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랑 이 평균 PER을 좀 비교를 합니다. 같은 산업군 안에서? 네, 산업군 안에서 그 PER을 좀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뭐 아마 뭐 보시다 보면은 뭐 동종업계 PER보다 낮다 높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PER을 볼 때는 전체 산업군을 좀 보시긴 해야 돼요. 글로벌 경쟁사가 어느 정도 평가 지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사의
우리나라 이제 같은 산업군의 상장사가 이 정도의 PER을 받고 있으면 싸다 납다를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렇다면 PBR은 또 뭔가요? 이제 PBR은 전체 시가총액을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자산. 이제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장이 있거나 네. 혹은 뭐 사옥이 있는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네.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PBR이 1배라는 건 네. 만약에 이제 기업이 이제 청산을 하게 됐을 때 모든 자산들을 다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투자자들이 오롯이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이냐를 PBR 지수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PBR이 1배가 낮다면 네. 사실은 그만큼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거고 아마 뉴스 기사에서 보시면 막 저 PBR 뭐 기업들을 뭐 개선하겠다 이런 게 네.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회사가 되게 낮게 평가받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PBR 1배 정도가 돼야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동등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PBR은 결론적으로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좀 투자자분들 진짜 좀 약간 뭐 운용사나 이런 데 투자자 보는 지표는 이제 ROE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ROE는 실제로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네. 사실 투자할 때도 이 기업이 얼마나 우량한 기업인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평가 지표 말고. 이 ROE라는 지표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 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기업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이용해서 잘 벌고 있구나. 실제로 워렌 버핏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ROE가 한 15% 이상인 기업에만 투자를 해라. 3년 정도 그렇게 나온 기업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ROE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조금 들쭉날쭉한 것보다는 꾸준하게 좀 꾸준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기업이 사실은 찾아보면은 쉽진 않을 것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쭉 올라가다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구간에 대한 이유는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계속 떨어지는지 아니면 올해만 일시적으로 그러는 건지. 그래서 네이버 증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좀 기업이 ROE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써놨거든요.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거에 지표들을 좀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 되게 이익을 잘 내고 있구나를 한번 판별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는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적립식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사는 방법이 있고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확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뭐 어떤 방법을 더 추천하시나요? 보통 주식할 때 아마 뭐 지인분들이 있으실 텐데 나 어떤 주식에 1억 넣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다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종목이 혹은 뭐 ETF 이런 게 있다면 분할 매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할 매수라고 하면 천천히 조금씩 사모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게 투자자분들마다 조금 성향이 다른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 40%는 먼저 조금 사봐요. 사보고 40% 사보고 그런 다음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뭐 20, 30, 뭐 10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거고 매도도 똑같이 비슷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도도 한 번에 그냥 확 팔고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보면서요. 천천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것도 나름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천천히 팔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투자를 뭐 시드머니가 뭐 1,000만 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직장인 분들이시라면은 매달 이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냥 그 종목을 일정한 날짜에 꾸준히 그냥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뭐 20일, 25일 월급을 아마 그 정도에 받으실 텐데 내가 뭐 29일이나 30일에 사겠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때만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올랐는데 어떻게 뭐 주가가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네? 상승세에 있는 이 종목들은
그냥 사도 이게 괜찮아요. 사람들이 예. 그냥 타이밍을 되게 보려고 하잖아요. 예, 타이밍. 떨어질 때 살려고. 근데 사실 가장 이 핵심은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우량한 종목을 선택했다면 그냥 계속 꾸준히 사는 게 가장 좋고 뭐 큰 시대가 있으면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네. 좋다. 증권사들도 이제 모으기, 주식 모으기라는 그런 이제 메뉴를 일부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조금 자동적으로 어차피 매수 매도가 되니까 그런 시스템 이용하셔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할 때 가장 사람들이 이것만 볼 수 있으면 사실 다 이익일 것 같은데 저평가도 있고 우량한 기업을 고르는 눈을 다들 키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평가 우량 기업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시경제 매크로를 먼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네. 개별 기업을 보고 쭉 이 산업이랑 뭐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이제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네. 이제 초보나 아니면 이제 막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탑다운 방식을 하시는 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전체적인 증시 흐름을 좀 보시면서 지수를 먼저 추종하는 것부터 하시다가 네. 그 다음에 산업, 우량 산업, 성장 산업이 뭔지 그리고 이 성장 산업에 있는 어떤 기업이 대장인지 네.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네. 탑다운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네. 처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접근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주식 투자를 결심하신 분들께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원칙을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작가님의 뭐 개인적인 팁도 좋고 아니면 초보자들 분들께 네. 추천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식 투자가 사실은 월급의 일부를 넣는 건데 얼마를 넣을지 사실 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주에 지금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니까 이걸 넣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되게 난처하긴 해요. 그렇지만 사실 주식 투자를 처음 한다면 소량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 좀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게 네. 좋고요. 저는 사실 처음 할 때 한 50만 원으로 했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이 액수는 웬만하면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50만 원 액수를. 내가 정한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더 막 투자하지 말고 예, 그 그거는 선 안에서만 네. 상한선을 정해라. 상한선은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예금 적금도 다 쉬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네. 이제 뭐 주식만 하는 건 예, 뭐 또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있으시니까 네. 다 다르겠지만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은 많게는 한 20% 정도? 보통은 처음에 하신 분들은 이제 보통 뭐 월급 기준 한 20%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20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담으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골라서 선별해서 담아라. 내가 그게 상한선을 제일 좋습니다. 정해놓고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책 내긴 했지만 저도 뭐 이렇게 주식을 계속 공부하는 과정인데 하면 할수록 참 어렵고 주식시장이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도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이랑 아예 관련 없는 학과, 아예 관련 없는 뭐 그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누구보다도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뭐 애정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좀 네.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또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어서 소액으로나마 하면서 좀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